안녕하세요. 썰밤 애청자인 4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제가 직접 겪은 파란만장한 과거를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통쾌했던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수도권에 위치한 소도시에서 일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회사원이었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엄마, 그리고 2살 터울의 남동생과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죠. 겉으로 보기엔 여느 평범한 가정과 다르지 않았지만 사실 저희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가고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요. 엄마와 밤새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날이 많아졌죠. 대부분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친구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안 형편이 크게 기울었거든요. 또 어디 갔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말했잖아, 회사에서 잔업한다고. 참나, 당신 같은 말단 직원이 뭐 그리 바빠서 허구한 날 이렇게 늦게 들어와.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면 말을 안 해. 아이, 그놈의 돈. 내가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고생했다는 소리나 좀 못할 망정. 고생은 내가 더 하고 있지. 당신이 그 망할 빚보증 서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날렸는데. 두 분의 언성이 높아지면 전 다급하게 어린 동생부터 방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두 분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데요. 고작 12살이었던 제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엄마는 성난 목소리로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어린 게 뭘 한다고 끼어들어. 하고 짜증을 냈고요. 아빠 역시 수미야 들어가 있어. 엄마랑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하고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곤 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전 동생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부모님의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귀를 아무리 틀어막아도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를 막을 순 없었죠. 도대체 그놈의 친구가 뭐라고 보증까지 산 거야? 적어도 나한테 얘기는 했어야지. 아이, 그만 좀 해. 내가 뭐 알고 그랬어? 나도 그 병철이 그 자식이 그렇게 해외로 도망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맨날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나는 물론이고 미정이랑 윤철이 인생까지 이렇게 망쳐놨는데. 망치긴 뭘 망쳐? 보증 때문에 진 빚도 생활비도 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오고 있는데 당신이 맞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는 게 뭔데? 허구한 날 나 바가지 긁는 거 말고 하는 게 대체 뭐가 있어? 하는 게 없다고? 당신이 먹는 밥이나 깨끗한 옷 이런 게 다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면 나오는 줄 알아? 내가 당신한테 시집와서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 뒤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아버지의 목소리도 낮아지기 시작했죠.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노력? 노력해서 이 모양이야? 노력해서 남이 진 빚까지 대신 지냐고? 아이, 그만 좀 하라고 했잖아. 그만하긴 뭘 그만해. 갑자기 무언가 쾅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무언가를 던진 것 같았죠. 이후 엄마는 더욱더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고요. 결국 아버지는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전 방 안에서 벌벌 떨며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어요. 동생도 옆에서 숨죽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다음 날이면 엄마는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준비하고요. 아버지 역시 평소처럼 그 앞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요. 그 숨막히는 침묵이 우리 가족의 무너져가는 관계를 증명하는 것 같았네요. 그 뒤로도 부모님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다툼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아버지는 끝내 집을 떠나고 말았죠. 엄마는 안방에서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채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고요.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었어요. 오직 저만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아빠, 이 새벽에 어디가?
가지 마, 어? 미안하다, 미정아. 아빠 대신 엄마 잘 챙겨주고 윤철이도 잘 돌봐주고, 알았지? 대체 어딜 가는데? 가지 마.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응? 내가 집안일도 더 열심히 돕고 윤철이도 잘 돌볼게. 공부도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가지 마, 아빠. 제발. 아버지는 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은 것도 잠시 이내 손을 뿌리치듯 캐리어를 끌고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천둥보다 크게 제 귀를 울렸죠. 그 문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폭탄 소리처럼 느껴졌네요. 이후 엄마는 마치 죽을 날을 받아든 사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밥도 잘 먹지 않고요. 계속 울거나 잠만 잤죠. 엄마마저 저와 동생을 떠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가서 계속 엄마를 보챘죠.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 대답 좀 해봐. 아픈 거면 같이 병원 가자. 응? 아픈 거 아니니까 저리 가시어. 아픈 거 아니면 좀 일어나봐. 윤철이도 나도 며칠째 과자랑 라면만 먹었단 말이야. 아, 시끄러. 일순 엄마가 고함을 지르며 제게 베개를 집어 던졌어요. 베개는 제 머리를 툭 치고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푹신해서 아프진 않았지만 충격이 너무 컸네요. 엄마, 시끄럽다고! 내가 너 밥 차려주는 식모야? 네 애비 닮은 얼굴로 나한테 보채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토록 다정했던 엄마가 제게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이윽고 정신이 든 엄마도 놀란 것 같았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갑자기 왈칵 울음을 터뜨렸죠. 이게 다 너희 애비 때문이야. 저 자식 버리고 상간녀랑 새살림 차린 그 개자식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평생 저주할 거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다른 여자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토록 성실하고 가정적이던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니 해일처럼 커다란 배신감이 저를 덮쳤어요. 그만큼이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샘솟았죠.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돌아오길 바랬던 스스로가 바보 같았네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져 집안일은커녕 저희 남매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결국 외할머니가 오셔서 살림을 봐주고 밥을 챙겨주셨는데요. 워낙 연로하셔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죠. 언젠가부터 저는 스스로 나가서 장을 보고 밥을 차리고 집안을 청소했어요. 그러면서 동생도 돌보고 늘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도 챙겼죠. 아버지 대신 제가 가장이 돼 동생과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턴 신문 배달과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엄마가 무너지면서 집에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친척들이 십시일반 돈을 보태줘 어떻게든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만 믿고 있을 순 없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을 돌린 뒤 학교에 가고요. 학교 후엔 식당에서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했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수업 시간엔 늘 졸기 일쑤였어요. 당연히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네요.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잔뜩 겁을 먹었는데요. 다행히 신문 배달소 사장님께서 지인분 회사를 소개해줬어요. 작은 제조업체였는데 전 그곳에서 격리로 일하게 됐죠. 회사 규모도 작고 월급도 적었지만 저에겐 저희 식구들의 밥줄이 되어주는 귀중한 직장이었네요.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남동생 대학도 보내주고요. 엄마 병원비도 됐으니까요. 집안의 장녀로서 또 가장으로서 산지 한 5년쯤 됐을까요?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영 일머리가 없는지 상사들에게 자주 혼이 났어요.
서류 작성이 잘못되어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보고서를 마감 기한에 맞추지 못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곤 했죠. 성격 깨나 있던 사장님은 그런 신입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네요. 아, 이보게 신입! 이게 보고서야? 도대체 뭘 보고 쓴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뭐 하나 시키면 남들보다 2배 더 걸리는 건 기본에 잘하지도 못한 의원. 이런 식이면 내가 자네한테 월급을 줄 이유가 없잖아.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매일같이 혼이 나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격리 업무와 영업부 업무는 아예 다르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점심시간 신입 직원이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다가가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영업부 신입 맞죠? 신입 직원이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이내 고개를 들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부 김영식입니다. 선배님은... 저는 경영지원부에서 일하는 박미정 주임이라고 해요. 보니까 점심 안 드신 것 같아서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은 굶으면 안 되죠. 이거라도 드세요. 저는 미리 사뒀던 김밥을 신입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처음엔 손까지 내저으며 사양했지만 거듭 내미니 받아들더군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혼자서 폐만 끼치고 죄송해요. 빨리 배워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 일할 땐 실수 엄청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기죽지 말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따라오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힘이 나네요. 괜한 오지랖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신입 직원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떠오르는 걸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그 친구는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도 했고요.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있거나 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어요. 서로 안면을 탔으니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푸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어느 겨울, 저 혼자 늦게까지 야근했던 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회사 앞에서 그 친구가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둑해진 저녁,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였죠. 주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영식씨 무슨 일이에요? 아까 퇴근하는 거 봤는데 왜 다시 왔어요? 그게 주인님한테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면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좀 당황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근처 식당에 간단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영식씨, 이제 회사는 좀 적응됐어요? 네, 아직 부족하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인님 덕분에 용기도 많이 얻었고요. 네?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주인님이 해주셨던 말씀 덕분에 많이 힘이 됐어요. 주인님이 없었다면 저 진작에 회사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식사를 끝마치고 일어설 무렵 그가 뜻하지 않은 핵폭탄을 날렸습니다. 주인님, 저기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한껏 붉어진 그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애인이 없다고 하자 그가 바로 설마 했던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럼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저 사실 주임님한테 이성적으로 끌리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처음엔 그저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주임님,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없을까요? 그의 직설적인 고백에 저는 잠시 얼어붙었어요. 솔직히 그가 남자로서 매력적인 외모를 갖춘 건 사실이었어요. 성실하고 때묻지 않은 성격도 마음에 꼭 들었고요.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 남자를 만나지 않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죠. 몰랐는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게 제게 큰 트라우마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럴만도 한 게요.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버리고 떠났을 때 전 고작 12살이었어요. 믿었던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가족을 배신하고 떠난 그 충격은 너무나 컸죠. 그날부터 저는 남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주변에서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해도 됐다고 손사래를 쳤죠. 그러다 한 번은 친구가 하도 쫄라서 소개팅 자리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상대방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매너도 좋고 말투도 부드러웠죠. 결국 그 뒤로도 몇 번 만났는데요. 그 사람과 관계가 진전될 때마다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올라오더군요. 상대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쿵 뛰면서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을 좋아해선 안 돼. 이 사람도 언젠간 아버지처럼 날 버릴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끈질기게 절 괴롭혔죠. 결국 그와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저는 이별을 선고했어요. 자기가 싫어졌냐고 묻는 그 사람 앞에서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절 이렇게 만든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고요. 딱 그 2배만큼 스스로가 싫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어요. 내겐 연애 같은 건 필요 없구나. 그냥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만 살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신입 직원의 고백 앞에서 저는 차마 거절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더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에는 단지 회사 동료였을 뿐인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의 진심이 제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고민 끝에 저는 신입 직원에게 제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영시씨, 제가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남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저희 가족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 일 때문에 엄마도 많이 아팠고 저랑 동생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남자를 믿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영식 씨가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죠. 미안해요.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었던 걸까요? 신입 직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임님, 전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임님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주임님을 사랑한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제 마음은 한결같아요. 제가 평생 주임님 곁에서 증명해 보일게요. 주임님이 다시 남자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미안해요, 영식씨. 전 영식씨의 그런 과분한 마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전 진짜로 안 변할 자신 있어요. 실은 저도 주인님과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 2분이 이혼하셔서 쭉 엄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임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저를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뜻밖의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은 결국 안 될 것 같다며 일어섰는데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품고 있던 그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더군요. 그날 이후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왔어요. 언젠가는 지쳐 나가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무려 1년을 더 제가 좋다고 쫓아다녔죠. 그쯤 되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1년 반 만에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죠. 연애를 시작한 뒤로 남자친구는 제게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데이트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하는 건 물론이고요. 매일 아침 커피를 사다 주곤 했죠. 자기, 오늘 커피는 바닐라 라떼로 바꿔봤어. 어제 피곤하다 그랬잖아. 좀 달달한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마워. 근데 매일 이렇게 사오면 돈 아깝지 않아? 뭐가 아까워? 자기가 먹는데 쓰는 건데. 남자친구의 다정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야근하는 날엔 자기도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늦게까지 남아있고요. 자기도 피곤할 텐데 항상 집까지 바래다 줬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했고요. 작은 일 하나에도 제 기분을 살피는 게 보였네요.
한 번은 제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하루 종일 울적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퇴근 후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가 큰 종이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자기, 이게 뭐야? 오늘 많이 속상했을 거 아니야. 이럴 땐 치킨이랑 맥주지. 우리 이거 같이 먹고 힘내자. 남자친구의 그 뜻밖의 이벤트에 가라앉았던 기분이 급격히 나아지더군요. 그래서 슬며시 웃으며 말했죠. 아니, 자기가 뭐 치킨 배달원이야? 어떻게 다 우울하다고 이걸 사올 생각을 했어? 고객님, 저 진짜 치킨 배달원 맞는데요. 돈 제대로 받을 거니까 각오하세요. 뭐야, 진짜 완전 웃겨. 남자친구의 유머러스함과 배려 덕분에 전 조금씩 옛날의 상처를 잊어갔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달라. 이 사람하고 함께라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벅찬 기대감에 제 가슴은 풍선처럼 부풀었죠.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는 기분이었네요. 그런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꿈꾸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다행히 양가 어머님 두 분도 큰 반대 없이 저희 사이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그간 저는 돈을 버는 족족 엄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 생활비 등으로 써왔는데요. 남자친구 역시 홀어머니 쓰라해서 힘들게 커왔으니까요. 당장 결혼을 하고 싶어도 신혼집을 구하긴커녕 예식을 치를 돈도 없었죠. 고민 끝에 저희는 결혼식을 생략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작은 전세 원룸으로 마련했고요. 따로 예물이나 예단도 없이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죠. 솔직히 남들 다 입어보는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보는 게 슬프기도 했어요. 그쯤에 제 친구들이 우르르 시집을 갔는데요. 저처럼 결혼식을 하지 않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친구들의 웨딩 촬영 사진을 볼 때마다 웃으면서 축하해줬지만 속으론 많이 부러웠죠.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던 걸까요?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군요. 자기야,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자기한테 비싼 웨딩드레스 입혀줄게. 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도 해주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갈 거야. 내가 자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줄 거라고. 그런 말 안 해도 돼.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너무 미안한걸.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꼭 약속 지킬 거야. 남편의 다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어여쁜 심성만큼이나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다정했죠. 출근할 때마다 저를 안아주며 오늘도 수고해 라고 말해줬고요. 퇴근 후엔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겼네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작은 방 한 칸짜리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오순도순 깨볶으며 잘만 살았죠. 결혼 2년 차엔 그토록 바라던 아이도 생겼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고요. 뱃속의 아기에게 매일같이 동화를 읽어주며 태교에 열을 올렸어요. 아빠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더 돈이 많이 들 테니까 가급적이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요. 임신 후반기로 접어들면선 몸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하게 됐죠. 수입이 순식간에 절반 줄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를 믿음직스럽게 안심시켰어요. 여보, 내가 다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아기랑 집에서 편히 쉬라고.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예비 아빠였어요.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아무리 먼 곳에서 파는 거라고 해도 꼭 사다 줬고요. 밤에는 발이 붓는다며 손수 마사지까지 해줬죠. 세심하게 저와 뱃속 아기를 챙기는 모습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쯤 남편은 기존 회사에서 이직해 보다 큰 규모의 중견회사로 들어갔는데요. 저와 같은 회사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사표를 던져버렸죠. 저와 협의도 없이 벌인 일이라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미안해 여보. 사장이 자꾸 나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일 못한다고 꼴보기 싫다는 등 온갖 모욕적인 말만 하더라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아니 그럼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새별이도 태어났는데 당장 뭐 어떡하려고. 걱정 마.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남편이 생각해둔 것이란 다름 아닌 사업이었어요. 당신 내 대학 동창 병만이 알지? 병만이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외식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완전 대박이 났거든. 한 달 매출만 억이 넘는데. 병만이 그 자식도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학교 다닐 땐 내가 걔보다 공부도 더 잘했다고. 그렇다고 친구 하는 것만 보고 덜컥 사업을 시작하는 건. 걱정 마.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열심히 공부했어. 사업만 성공해봐. 자기도 우리 새별이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사업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 돈도 많이 들고 잘못되면 그 빚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는데. 여보, 나 한 번만 믿어줘. 진짜 잘할 수 있어. 남편은 자신만만했지만 전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자금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남편은 사업 경험이 전무했거든요.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주변에서 돈을 빌렸고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무리하게 일을 벌였어요. 남편이 호언장담한 대로 대박이 났다면 좋았겠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남편의 사업은 1년 만에 실패로 끝났고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이후 저희 가정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쌓여가는 빚과 이자, 그와 반비례로 줄어드는 생활비, 저축은커녕 당장 딸아이 기저귀 값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하루라도 빨리 다른 일자리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집에서 빈둥대며 새 직장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죠. 매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이나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네요. 보다 못한 저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왜 그래 또? 왜 그래 또가 아니지. 얼른 일을 구해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새별이 먹일 이유식 살 돈도 없다고. 그냥 우리 먹는 걸로 대충 같이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뭐? 유난? 그래. 허구한 날 이유식 만들겠답시고 유기농 채소 사고 뭐 사고 그거 다 돈 낭비야.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당신 그게 새별이 앞에서 할 소리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 때문이잖아. 내가 뭐 일부러 사업 말아먹었어? 다 당신이랑 새별이 호강시켜주려다 실패한 거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남편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는 연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결국 저는 딸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무렵부터 마트 캐셔 일을 시작했어요. 딸이 유치원에 있을 동안만 일할 수 있어서 큰 돈을 벌진 못했는데요. 그렇게 푼돈이나마 벌지 않으면 새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 제 사이는 나날이 악화됐어요. 남편은 제가 잔소리한다며 짜증을 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실망감과 분노만 쌓여갔죠. 사소한 일로도 쉽게 갈등이 생겼고요. 다툼은 나날이 더 격해졌어요. 남편의 폭언과 무책임한 태도에 제가 울음을 터뜨릴 때도 종종 있었죠. 당신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뭘?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변했어. 정말 나만 문제라고 생각해? 당신이 자꾸 날 무시하고 닥달하니까 내가 더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당신 애비가 왜 널 버리고 도망갔는지 알겠다. 나라도 도망갔겠어. 남편은 결국 제 아픈 과거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모욕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충격에 온몸이 덜덜 떨렸더랬죠.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 일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러게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지 말았어야지. 잠시 당황하던 남편은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대거리를 했고요. 그 소리에 놀란 딸아이가 마구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무서워. 싸우지 마. 딸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겨 그렇게 말했을 때 제 심장은 찢어질 듯 했어요. 부모님이 싸우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내가 엄마랑 아버지처럼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괴로웠죠. 딸에게 이런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네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은 처음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뭐? 이혼하자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내가 미쳤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순 없어.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겠거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랑 새별이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딴 소리를? 전 남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한숨을 쉬며 덤덤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는 힘들게 안 하겠다고. 그냥 당신도 당신 삶을 살고 나도 내 삶을 살자고.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걸까요?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사업 말아먹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당신이랑 새별이 볼 면목이 없어서 일부러 더 못되게 굴었던 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잘할게. 어? 이미 늦었어. 그런 사과는 진작에 했어야지. 제발 여보. 이대로 끝이란 소리 하지 마. 우리한텐 새별이도 있잖아. 새별이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셈이야? 당신도 나도 알잖아. 편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딸한테 그런 상처 되물림 할 거야? 남편이 딸을 언급하자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어요. 그리고 잠든 줄 알았던 딸이 언제 깼는지 작은 방에서 달려나와 제 옷자락을 붙잡았죠. 엄마, 우리 계속 같이 살자. 나 아빠 좋아해. 아빠랑 놀고 싶어.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딸의 작은 목소리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아이였지만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요. 저는 결국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알겠어, 새별아.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 절대 새별이 안 떠날 거야. 정말이지? 약속하는 거지? 그래, 약속할게. 딸아이를 달래 재운 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좋아. 당신 말대로 한 번 더 믿어볼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날 실망시키거나 딸에게 상처 줄 일을 하면 그땐 진짜 끝이야. 알겠어? 알겠어. 정말 고마워, 여보.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요. 예전처럼 밖으로 나돌지도 않고 집안일도 조금씩 돕기 시작했죠. 딸과 시간을 보내려는 모습도 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무기력하게 집에서만 지내던 남편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보며 조심스레 희망을 품었죠. 여보, 오늘 면접은 어땠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느낌이 나쁘진 않았어. 제발 합격시켜줬으면.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잘 될 거야. 면접도 열심히 준비했잖아. 고마워,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주니까 나도 힘이 난다. 저희 부부 사이는 급속도로 좋아졌고요. 몇 주 뒤 남편은 드디어 새로운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 영업부였지만 남편도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후 남편은 성실 그 자체의 삶을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회사 일에 열중하고요. 퇴근 후엔 집안일을 돕거나 딸과 시간을 보냈죠. 늘 불안해하던 딸도 급속도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네요. 엄마, 아빠 진짜 많이 변했어. 요즘 아빠가 나랑 놀아주는 것도 너무 좋아. 그래? 우리 딸이 좋다니까 엄마도 좋아.
딸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탓인지 남편의 변화를 보면서도 이게 얼마나 갈까 하는 의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저는 제 불안을 딸과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었어요.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이 바빠 퇴근 시간에 점점 늦어지더니만 나중엔 주말 출근까지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일이 많은 회사는 아니었기에 좀 이상했는데요. 남편은 거래처를 늘려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아유, 사장님이 나 들어오고 나서 욕심이 생겼나 봐. 자꾸 영업다우라고 시켜서 벌써 거래처만 3곳이 더 늘었어. 내일도 또 야근해야 하는데 미치겠다 진짜. 처음엔 그런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몸축나지 말라고 보약을 지어주기도 했죠.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자꾸만 제게 무언가를 숨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면 생전 핸드폰에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왜 갑자기 잠금을 걸었겠어요? 남편은 집에서 핸드폰을 거의 방치하는 편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고 잠깐만 손에서 핸드폰을 놔도 불안해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이 씻는 사이 몰래 핸드폰을 뒤져봤어요. 잠금 패턴은 이미 몰래 확인해뒀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죠. 제발 제 예감이 틀리길 바랬건만 남편의 핸드폰에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빼곡했네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벌써 보고 싶다. 우리 또 언제 봐? 이번 주말에 갈게. 오빠 마누라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어? 일 핑계 대면 되지. 그 여자 나한테 애 키워주고 밥 차려주는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식모 생일이 뭐가 중요하겠어? 남편이 상간녀에게 제 흉을 봤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슬픔이 밀려들었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말문이 막혔죠. 저는 남편이 씻고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외쳤죠. 당신 뭐야? 대체 이 문자가 다 뭐냐고! 남편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태연하게 입을 열더군요. 뭐긴 뭐야. 요즘 내가 만나는 여자지. 그 뻔뻔한 태도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내 앞에서 당신 바람핀 걸 이실직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 당신이 다 알아버린 마당에 여기서 오리발 내미는 것도 웃기잖아. 안 그래도 당신한테 조만간에 얘기하려고 했어.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나 상처 많이 받았거든. 내가 이혼 과정에서 자란 아픔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뭐? 용서? 내가 왜 당신한테 이혼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 뭐 내가 사업 말아먹고 집에서 허송세월 보내는 거 당신 입장에선 열받았겠지. 그치만 당신이 날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좀 더 지켜봐줄 수 있지 않았겠어? 수혜, 나 지금 만나는 여자는 안 그래. 진심으로 날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한 번 사는 인생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자랑 살고 싶어. 남편의 경악스러운 말에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느새 남편은 상간녀에게 푹 빠져 저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더군요. 언제는 샛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 못한다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더니 그것도 다 핑계였구나.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좋아. 난 그 여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샛별이 양육권이며 친권 다 포기할게. 이혼만 해주라. 딸이 아닌 상간녀를 택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눈이 돌았어요. 심지어 제가 외도했던 아버지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른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갔고요. 그대로 뺨을 연거푸 때린 뒤 남편의 가랑이 사이로 발차기를 날렸죠. 남편은 별다른 반항도 못한 채 억소리를 내면서 주저앉았네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뭘? 네가 나랑 샛별이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 너 처음에 나랑 사귈 때 뭐라고 했어?
자긴 일편단심이라고 평생 안 변할 거라고 했지. 근데 지금 네가 한 짓을 봐. 다른 년이랑 붙어먹고 당당하게 내 앞에서 샛별이를 버리겠다고 짓거리는 꼴 좀 보라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난 당신이랑 이혼한 다음 수희한테 갈 거니까. 그래 가. 누가 가지 말래? 근데 곱게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분이 풀릴 때까지 남편을 쥐업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놨죠.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제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어요.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상간자 소송을 걸고요. 남편에게도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네요. 그쯤에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가고 없었는데요. 제가 소송을 걸었다는 걸 알고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웬걸? 너무 잠잠하더라고요. 오히려 전화를 걸어 그러더군요. 뭐 그렇게 소송 걸어대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우리 수혜 땡땡물산 딸이야. 당신한테 줄 위자료나 소송 비용쯤은 껌값이라고. 마치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거들먹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그래, 왜 그렇게 처자식까지 버려가면서 안달복달 하나 했더니만 제비처럼 돈 많은 여자 하나 물어서 팔자 피려고 그런 거구나? 뭐 제비?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그래, 네 상간녀가 주는 돈 감사히 받을게. 근데 그런 대단한 집안에서 이혼남에 못하나 별 볼 일 없는 널 왜 받아준다니? 설마 그 여자랑 재혼할 꿈에 부풀어 있는 건 아니지? 그러지 마. 중간에 먹버당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먹버라니.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 이미 수혜랑 식 날짜까지 잡았거든. 뭐 청첩장이라도 보내줘? 그래, 보낼 수 있으면 어디 보내줘봐. 꼭 참석할 테니까. 홧김에 한 말이었고 그 뒤로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사이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거든요. 갑작스럽게 아빠를 잃게 된 딸아이도 챙겨야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혼 소송은 제 승리로 끝났고요. 저는 상간녀와 전 남편에게서 꽤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혼한 지 겨우 3일쯤 됐을까요? 엄마가 제 앞으로 편지가 왔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뜯어봤는데요.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본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내용물은 다름이 아니라 전 남편이 보낸 청첩장이었거든요. 기가 막혀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청첩장을 보낼 생각을 해? 왜? 전에 네가 보낼 수 있으면 보내보라며. 내가 먹보당한다는 둥 악담했는데 어쩌냐? 나 우리 수혜랑 잘만 결혼하게 됐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네 덕분이지. 고맙다. 덕분에 좋은 여자 만났다. 아, 너 웨딩드레스 입혀주겠다는 약속 못 지킨 건 미안하고. 남편의 마지막 말에 그나마 남아있던 한 가닥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 이렇게 기껏 초대해줬는데 꼭 갈게. 기다려. 저는 남편의 뒷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 남편의 결혼식 날짜를 달력에 크게 표시해뒀네요. 이렇게 된 이상 이판사판이라고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바람펴 이혼한 주제 당당하게 청첩장까지 보냈겠어요? 그 길로 저는 웨딩샵에 가서 드레스를 대여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결혼식 당일 헤어 메이크업을 전공한 친구에게 화장을 부탁했죠. 전 남편과 있었던 일을 말하니 친구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열과성을 다해 화장을 해줬죠. 덕분에 거울 앞에 섰을 땐 기분이 묘하더군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웨딩드레스를 이런 식으로 입게 되다니. 전 남편을 떠올리며 다짐했죠. 당신이 내 인생 망친 만큼 나도 당신의 행복을 망쳐주겠어. 두고 보라고. 저는 곧장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눈에 띌 것 같아 커다란 가방에 넣어두고요. 그대로 사람들 틈에 숨어 전 남편과 상간녀를 훔쳐봤죠.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희희낙낙 손님 맞이를 하고 있었고요. 상간녀도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들과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될 무렵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웨딩드레스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신부 입장이 시작된 순간 상간녀를 밀치고 대신 버진로드로 올라갔죠. 길 끝자락에서 상간녀를 기다리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길 드레스까지 입고 지금 뭐라는 거야? 뭐가? 당신이 나한테 친히 청첩장까지 보내줬잖아. 꼭 오라고 말이야. 그래서 온 거야. 나 드레스 못 입혀준 거 미안해하는 것 같길래 당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드레스도 빌려 입은 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당장 꺼져. 안 꺼져? 흥분한 전 남편이 후다닥 달려와 절 내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굴하지 않고 전 남편의 명치를 때려준 다음 버진로드 밖으로 떨어뜨려 버렸고요. 뒤이어 달려온 신부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죠. 아이 뭐야 이거 안 나? 당신 미쳤어? 이혼했으면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남의 결혼식에 끼어들어와서 행패야? 행패가! 남의 가정 파탄낸 대가는 치러야 하지 않겠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아? 네가 남의 남자랑 붙어먹은 상간녀인 거? 너 그 입 안 닥쳐? 새하얗게 질리는 상간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불륜이 부끄러운 짓이란 개념은 있나 보네 싶어서요. 저는 상간녀도 남편과 똑같이 버진로드 밖으로 밀어버린 다음 단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하객들에게 외쳤죠.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전 오늘 신랑인 김영식 씨의 전처인데요. 이 사람이 저랑 결혼할 땐 돈이 없어서 제대로 식도 못 치렀거든요. 나중에 웨딩드레스 꼭 입혀주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는데 글쎄 그걸 다른 년한테 입혀주네요. 처자식 버리고 부잣집 딸 잡았다고 어찌나 희희낙낙하던지. 여러분, 이런 쓰레기 같은 놈과 상간녀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터져나왔고요. 신부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얼굴이 뻘개져 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진짜 이혼남이야? 저 여자가 하는 말이 진짜냐 말이야? 놀랍게도 전 남편은 상간녀 부모에게 자기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실을 비밀로 하려던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장인어른, 그게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무슨 얼어 죽을 장인어른이야? 이 거지 같은 자식! 네가 감히 내 딸을 상간녀로 만들어! 상간녀의 아버지는 거친 손길로 남편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간녀가 저를 노려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이 미친년이 정말 제정신이야? 남의 결혼식에서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위자료도 다 줬잖아. 뭘 더 바라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난 네 남편이 청첩장 보내면서 꼭 와달라고 하기에 와준 것뿐이야. 이게 끝까지 뚫린 입이라고. 얘 좀 봐라. 상간녀 주제 어디 본처한테 그따위 말본새를 보여. 너 좀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구나. 저는 버진로드 아래로 내려가 또 한 번 상간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상간녀의 뺨을 때리고 온몸을 핥혀줬죠. 나중엔 상간녀가 기진맥진해선 다 망했다고 엉엉 우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내 결혼식 다 망했잖아. 내 친구들도 회사 사람들도 내가 상간녀라는 거 다 알게 됐는데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야, 말은 똑바로 하자. 이게 나 때문이니? 날 여기 초대한 전 남편 그리고 그런 놈이랑 바람난 네 탓이지. 너 때문에 우리 딸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아빠를 잃었어. 평생 그 죄의 무게를 어깨에 얹고 살아. 저는 엉엉 우는 상간녀를 버려두고 식장을 나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누가 그 난리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서요. 상간녀와 전 남편의 불륜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신상이 탈탈 털렸다더군요. 그 일로 전 남편과 상간녀는 도망치듯이 회사를 그만두고요. 둘 다 백수신세가 됐다고 하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얼굴은 삐쩍고라 볼품없었고요. 두 눈엔 눈물까지 고여있더군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웬걸 대뜸 무릎을 꿇더군요.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웬 개수작이야? 약 먹었니? 그런 게 아니라 나 파혼 당했어. 뭐 파혼? 그래. 수혜 부모님이 결혼식장에서 그 꼴을 봤는데 날 허락할 리가 있겠어. 수혜도 나랑 더는 못 만나겠다고 헤어지재. 침울해하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꽝 대신 닭이라고 날 찾아온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수혜랑 그렇게 되고 나니까 뒤늦게 정신이 들어서 나한테 진짜 소중한 건 당신이랑 우리 샛별이라는 걸 알았어.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썩 꺼져.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좀 제발 용서해 주라.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응? 샛별이 봐서라도 제발. 샛별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못 받아주지. 상간녀에 미쳐서 자식 버린 놈을 내가 뭘 믿고 받아줘? 됐고, 입씨름할 가치도 없으니까 썩 꺼져. 여보, 그럼 나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때 위자료 달라는 대로 다 줬잖아. 그 일부라도 좋으니까. 실은 내가 사업하면서 주식도 좀 했는데 그때쯤 빚이 꽤 크거든. 그걸 원래 수혜가 갚아주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따지고 보면 그 위자료 다 수혜 돈이잖아. 조금만 돌려주라. 급기야 자기 빚 갚겠다고 위자료를 돌려달라는 전 남편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군요.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어 매달리는 전 남편을 뿌리치고 억지로 쫓아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 가고 버티기에 결국 경찰까지 불러야 했죠. 그 이후로 저는 전 남편과 다시는 만난 적이 없어요. 나중에 겹지인을 통해 듣기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행방불명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네요. 상간녀 집안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났고요. 상간녀한테 받은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나 다름없었기에 오히려 남은 장사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상간녀는 결혼식 때 제대로 망신을 당해서요. 결국 도망치듯 해외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거기서도 그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반면 저는 다시 내면의 평화를 찾았어요. 남편과 이혼 후 시작한 사업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전 남편의 결혼식을 뒤엎었던 날이 떠오를 때면 왜 그렇게까지 했나 싶기도 한데 제 인생에서 꼭 필요한 복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썰밤 가족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짓밟으려고 한다면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그리고 꼭 자신을 지키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